안녕하십니까. 한식식품위생과 안전관리 3번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법규 2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각 소독제의 유효 농도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알코올 10%. 이거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알코올은 70% 용액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알코올이 삼투압에 의한 소독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보다 70%가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석탄산은 3%, 승홍수는 0.1%, 과산화수소는 3%가 맞는 말이다.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석탄산 계수가 2인 소독제를 석탄산의 희석 배수를 40으로 설정하여 희석한 실제 희석 배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석탄산 계수가 2라고 하는 얘기는 석탄산보다 2배 강하다는 뜻입니다. 소독력이. 그러면은 이 계산은 지금 현재 배수를 4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희석 배수는 석탄산 계수가 1일 때거든요. 그럼 1일 때 희석 배수를 40으로 하라고 했으면은 2일 때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2일 때 답이 이제 x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니까 1x는 80이 되겠고 x는 2항해서 80 나누기 1이니까 바로 그냥 80이 되겠네요. 해서 답은 80배로 희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석탄산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물어봤네요. 잘못 설명한 것 1. 음료수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음료수 소독은 주로 염소로 합니다. 염산을 추가하면 소독력이 좋아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햇볕을 받으면 갈변하면서 소독력이 쇠퇴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석탄산과는 관계없다. 바이러스나 아포의 사멸에는 한계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석탄산은 아주 강력한 소독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구나 용기 그리고 목재 등을 소독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바이러스나 아포사멸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 잘못된 것을 물어봤네요. 청량음료에 사카린 소디움을 첨가하면서 사용량을 엄중히 준수했다. 맞는 말입니다. 사카린 소디움은 허용된 감미료죠. 밀가루와 물엿의 탈색이 필요하였지만 론갈리트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러냐면 론갈리트는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보존료로 안식향산 소디움을 사용하면서 용법을 준수했다. 맞는 말이에요. 안식향산 소디움은 소르빈산 소디움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보존료죠. 보존료는 방부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값이 싸고 색이 아름다우며 사용이 편리하여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과자를 만들 때 사용법에 유의해서 아우라민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아우라민은 이게 착색료죠. 그런데 금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을 이 메이커에서 아무리 한 대로 정한 대로 따랐다 할지라도 금지된 착색료를 쓰면은 안 된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즉 이거는 보존료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안식향산 소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리콘 수지는 소포제가 뭐죠? 예, 거품 제거제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호박산 소듐은 어패류나 생선, 다시마, 청주 이런 데 있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성분이에요. 그루타민산 소듐 역시 다시마, 된장, 간장, 화학조미료에 있는 조미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충치 예방용으로 첨가할 수 있는 알코올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충치 예방용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감미료는 자일리톨이에요. 뭐 롯데인가 뭐 어디에서 그 껌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 자일리톨이 이제 감미료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알코올 종류에서는 솔비톨이 대표적입니다. 메가당은, 이거는 우리가 전분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분해하기 직전의 이당류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관계없다. 글리코겐은 동물성 전분이죠. 역시 이 글리코겐이 쭉 분해되다 보면 메가당까지 가는 거예요. 팩틴은, 이건 식이섬유인데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치 예방용으로 쓰는 알코올과는 관계없다. 다 탄수화물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 3,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색소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식품의 색을 보다 선명하게 하거나 안정화시키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예,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색소 단백질과 결합하는 거니까 이거는 발색제예요. 발색제. 예, 이산화 티타늄, 동클로로필 나트륨, 소듐, 3이산화철, 이것들은 모두 착색제입니다. 질산소듐만, 질산나트륨만 발색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착색제와 발색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색제는 원래 그 식품에 있는 색을 더 예쁘게 내는 거예요. 착색제는 원래 없는 색을 염색하는 겁니다. 예,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 파라핀의 용도로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유동 파라핀은 가장 대표적인 이형제며 피막제예요. 이형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같은 거 만들 때 기름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틀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뭐 잘 구워지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그 붕어빵이 다 구워진 다음에 떨어질 때 찢어지지 말라고 기름을 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형제라고 하고, 피막제는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하고 겉으로 볼 때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살짝 코팅하는 거, 이거를 피막제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포제는 거품을 방지하는 거죠. 주로 옥탄올, 소비탄 지방산 에스터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유화제는, 이거는 이제 물과 기름을 섞어 놓는 계면 활성제죠. 폴리알키레터,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이 주로 쓰인다. 추출제는 성분을 빼내는 그런 식품 첨가제죠. 예, 이거는 디티존이라든지 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납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잇몸의 가장자리가 흑자색으로 착색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이게 연 중독이라고도 해요. 납을 한자로 연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만성 중독,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은 다 만성 식중독이에요. 뼈나 골수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므로 혈액장애를 일으킨다. 맞는 말이죠. 손과 발의 각하증은 비소에서 중독됐을 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식중독은 주로 이제 농약, 도료, 안료, 화장품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고 잇몸의 색이 낯빛으로 변하고 줄이 생성돼요. 그리고 혈색소가 파괴돼서 혈액 비중이 저하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중국에서 멜라민 오염, 이 오명이 아니고 이응하고 미음이 바뀌었네요. 예, 오염식품이에요. 오염식품에 의해 유아가 사망한 식중독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멜라민이 유아의 간에 농축되어 틀린 말이에요. 멜라민이 흡수될 경우 체위로 배출되지 않는 건 없어요. 조금씩 배출되는 게 문제죠. 주식인 분유가 고농도의 멜라민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해서 농축이 된 거예요. 체내에. 멜라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네,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모든 음식물과 식품 첨가물, 물론 맞긴 맞는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음식물에 의약품은 제외된다. 먹는 것이 음식물이잖아요. 모든 음식물에 의약품이 빠진다. 모든 음식물과 식품 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다 이 모든 음식물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의약품이 제외돼야 되는데 의약품을 포함한 이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의약품과 화장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서 식품의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식품 첨가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댓글에 그 답만 찍어달라는 댓글이 가끔 나오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강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와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말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답만 막말로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는 이 프로그램과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조리기능사 시험이나 조리직 공무원 시험이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면허 시험 보듯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막상 시험 문제를 딱 받아놓고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머리가 하얘져요. 이거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10명 중에 9명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또는 교재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분들이 제 방송만 듣고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하더라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고 문제풀이는 차원이 달라요. 문제풀이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풀이에서 모든 문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답만 보고 쭉 가려고 하시는 분은 그 서점에 가셔가지고 문제집을 구입을 하시는 게 나아요. 문제집 비싸봤자 2, 3만 원 이내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집을 구입을 해서 정답과 대조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식업소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식업소인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식업소예요. 맞는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외식업소가 집단급식소다. 상시 100명 이상, 이 틀린 말이에요. 50명 이상이에요. 상시는 아니더라도 숙박시설을 갖춘 시설 내의 외식업소도 집단급식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원 같은 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1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단체급식소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 다른 여건이 갖춰졌다고 가정할 때 기숙사 식당 맞는 말이죠. 각급 학교 식당 맞는 말이죠. 병원 식당 맞는 말이죠.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 틀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회사나 공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식당이 법인인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단체급식소가 될 수 없다. 4번이 단체급식소가 되려면 회사에서 운영하는이 아니고 회사 내 식당, 공장 내 식당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 등이 금지된 병육이 뭐죠? 병든 고기란 뜻이에요. 병든 고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 소해 면상내증, HSE라고 하죠.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게 잘난 체 하느라고 이런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게 광우병이에요. 광우병에 걸린 고기는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거세한 숫소고기 이거는 팔 수 있는 거죠. 거세한 건 상관이 없어요. 리스테리아에 걸린 고기, 감염병이죠.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고기 당연히 팔면 안 됩니다.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과자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유바가 답이에요. 빙과 캔디, 추잉껌 이것들은 다 과자류입니다. 유바는 뭐예요? 유바는 두부 그리고 이제 고기 이런 걸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 지질, 비타민 B군이 영양소가 충분한 그러한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바가 과자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표시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유통기한 표시해야죠. 판매자 성명은 필요가 없어요. 제조업소 표시해야죠. 성분 및 함량 표시해야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게 이제 작년 1월 1일부로 전면 바뀐 규정에 의한 거예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이게 아마 안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슬슬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 좀 확률이 확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에도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를 얘기하는 거죠. 맞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의 제2급 감염병인 결핵 전염성인 경우를 한정했네요. 그럼 무조건 맞는 거예요. 비전염성 결핵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거죠. 감염병 예방법의 제2급 감염병인 홍역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홍역에 현재 걸려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지만 홍역은 이게 영구 면역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홍역에 걸렸던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당연히 종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약축된 말이고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원래 명칭이에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9번 다음 중 식품위생법규상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네요. 비형간염 감염자, 이게 비형간염 감염병이죠. 그렇지만 이건 비말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한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할 수 있어요. 비활동성 결핵 감염자, 결핵도 감염병이죠. 그러나 비활동성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심한 천연두에 걸렸던 자, 이것도 영구 면역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A형 간염 감염자는 당연히 안 됩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1급 감염병과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봤네요. 생물 테러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1급 감염병의 정의예요.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가 필요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옛날에는 지체 없이 이런 말을 썼는데요. 즉시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긴급 예방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이 말은 맞아요. 긴급 예방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맞는데 질병관리청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음압병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차단이 필요한 질병이다. 맞는 말입니다. 해서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규상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가축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선모충에 감염된 가축이에요. 폐기종, 방사선균, 기생충증 다 답이 틀린 거고요. 선모충, 살모넬라, 구간낭충, 리스테리아, 파스투렐라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위해 요소 중 중점관리 기준, 해썹이라고 하죠. 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해썹팀 구성, 이거는 수행 원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12 절차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해썹팀 구성은. 그래서 여기다 답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에요.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답은 위해 요소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원칙 7가지를 제가 메모를 좀 했으니까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원칙 1단계죠. 위해 요소 분석. 2원칙 2단계 중요관리점 CCP라고 해요. 결정. 3원칙 3단계 한계 기준 설정. 4원칙 4단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5원칙 5단계 개선 조치 방법 수립. 6원칙 6단계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원칙 7단계 문서와 기록 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있는 사람. 마약 중독자 안 되죠?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감염병 질환자 당연히 안 되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문제 없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하고 금고 이상의 징역형 이런 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문의가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안 되죠.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존식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을 물어봤네요. 보존식이 뭐죠? 보존식이 이제 이 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보죠. 단체급식소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것을 위해서 보존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매 식별,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소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준다. 그러면 아침 거, 점심 거, 저녁 거를 각각 보관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만 보관하면 안 됩니다. 144시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44시간까지만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보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폐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하 5도씨 이하에서 보존해야 한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18도씨 이상. 영하 18도씨 이하. 이상이 아니고 이하여야 된다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손은 바닥과 등 및 골이 진 부위를 일일이 세척한다. 맞는 말이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세척을 해야 돼요. 살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역성비누와 세숫비누를 병용한다. 이러면 안 돼요. 세숫비누는 음이온이 나오는 음성비누고 역성비누는 양성비누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비누가 통상적으로 음이온이 나오는 음성이거든요. 근데 역성비누는 양이온이 나오는 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성비누이기 때문에 얘 두 개를 합쳐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살균 효과도 없고 세척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팔에서부터 씻어서 밑으로 쭉 해서 손까지 내려와야 된다. 맞는 말이죠. 비눗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누로 먼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비눗물을 다 씻어낸 다음에 역성비누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모두 마쳤고요. 위생, 안전, 기출 4번 문제, 그리고 법규 3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